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할 때 과거의 언행과 비교해 일관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견제 방식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루라고 요구한 글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 더 청년 정치 시간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숫자 싸움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10월 4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10여 명의 사망, 실종자에 이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등 피해 집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산사태 매몰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온도 뚝 떨어진다는 데 걱정입니다. 부산 사고 현장과 특히 피해가 큰 삼척, 울진 등에 나가 있는 YTN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김포와 파주에 비육돈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강화에 이어 김포와 파주의 돼지도 전부 살처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기와 인천, 강원의 이동 중지 명령은 6일까지 연장됐고 태풍 이후의 재방역에도 가능한 인원과 장비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늘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공개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SLBM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며 곧 대화가 시작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검찰이 주요 사건 관계인의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대규모 보수 집회를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고등학생의 총상 사건 이후 시위가 폭력 성향을 띠기 시작했고 홍콩 정부는 이에 맞서 복면금지법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져 사실상의 계엄령이라는 평가입니다. 홍콩 시민의 반발 또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논란이 된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8시간 만에 귀가한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조만간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는 이 공개 소환 관행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피의자들이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방안을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검찰의 첫 조치로 보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비공개로 소환됐다가 8시간 만에 귀가를 했더군요.
재소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다시 소환될 때도 비공개로 나오는 겁니까? 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검찰이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정경심 교수를 돌려보냈습니다. 윤 총장 지시도 있었고 검찰은 정 교수의 향후 출석 일정을 사전에는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조사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조사는 오후 4시쯤까지 이뤄졌는데 정 교수는 조서를 읽은 뒤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횡령범행 일부가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조 씨의 공소장에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나 다른 공범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더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실제 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청구해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낸 조 씨 자신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면서도 학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씨가 지난 1일 구속됐고 A 씨의 직속 상사격인 공범은 어제 구속영장에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한 서류 등을 없애거나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소 고발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일부터 닷새 동안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응했고 황 대표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한 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YTN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한국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소환받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날짜를 확실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매섭습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모조리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곳은 바로 정무위원회였는데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금융위가 조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위법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청와대 눈치 보기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장관 숨겨주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그게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조국 일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눈치를 보느라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투자한 WFM의 주가 조작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어떤 특정 WFM이 네. 주가 조작했던 부분이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네. 해야 되는데 그 WFM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착수한 거고. 교육위원회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여당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위 논란을 언급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의 학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은 그 주치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복지위 오정 국감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번 집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집회에 참가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주권 선언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결단을 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묵묵히 살아가던 중도 우파가 나서서 정의의 물결을 이뤘다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은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온 국민의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서울로 많은 당원이 모인 것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며 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역별로 300~400명씩 버스로 동원하는 등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아무리 정쟁의 골몰에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각 진영의 집회를 두고 연일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가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동 정치가 위험에 다다랐다고 본다며 이제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수사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수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덕국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와 이번 조국 수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습니다. 한부철강 부도로 5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태수 회장이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계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혜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통령의 차남이 구속돼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나며 한국이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외환 위기를 맞았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도 집권 말기에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달아오르던 시점, 잇따라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2002년 5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는 체육복표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서자 보좌역을 맡았던 최규선 썬코업 회장이 대통령 셋째 아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제공했고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입니다. 2002년 6월에 터진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GNG그룹 회장이 기업 인수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대통령 차남도 2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1분기까지도 30%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렸습니다. 시작은 2003년 8월에 불거진 SK해운 비자금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SK해운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대선 자금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실린 차량을 통째로 넘겨받은 사실이 밝혀져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격해진 여야 대립은 2004년 3월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말기 친형을 비롯해 최측근 권력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2012년 5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 사건으로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른바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그해 7월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까지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도 20%대 초반대로 추락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부터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임기 내내 곤욕을 치렀습니다. 임기 첫 해에는 검찰총장과 수사진 교체 등의 과정을 거치며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축소되는 듯 했지만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11월 최순실이 구속됐고 이듬해 3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확정된 뒤 구속됐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권력 게이트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수사가 진행되며 다소 하락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완벽히 나온 뒤에야 성격 규정이 명확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오늘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파주와 김포시에서는 돼지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죠. 유재복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의심 신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성모도에서 확진 판정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백령도군요. 네, 지금까지는 의심 신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주인은 돼지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해서 신고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인 주변 3km 안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 초동 방역팀을 보내서 농가 주변을 통제하고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모두 13곳입니다. 네, 수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하던데요. 이 비육돈 수매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오늘부터 오늘 8일까지 닷새 동안 수매를 하는데요. 90kg이 넘는 비육돈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와 김포시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지금 파주와 김포시에서 기르는 전체 돼지가 6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번에 수매하는 돼지는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17,000여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예산은 95억 원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매하는 17,000마리를 뺀 나머지 돼지, 그러니까 어미 돼지나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인데요. 4만 3천 마리쯤 되는데 이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됩니다. 이 비용은 113억 원가량 듭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할 돼지의 머릿수와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시에 낸 뒤에 정해진 날에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수매 단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기 전 닷새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일단 그 농가에서 돼지를 빼오기 전에 가축 방역관이나 수의사의 사전 정밀 검사를 거치고 도축장에 도착해서도 해체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정밀 검사가 있게 되고 이때 문제가 없으면 도축해서 비축할 예정인데 이 비축 돼지고기는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중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즉 바로 유통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천군도 문제가 있는데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항면에서 한 건이 확진이 됐는데 파주시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생 농가 반경 10km 안 92,500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는데 이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그리고 살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자가 오늘 오전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에는 한 명이 더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산사태 매몰 사고 현장입니다. 네, 오늘 실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 실종되어 있던 실종자가 조금 전에 오전 11시 5분쯤에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 주변을 수색을 하다가 숨져있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가족이 살던 주택 일대를 수색하던 과정에서 실종자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의 신원은 일가족 가운데 아들인 44살 권모 씨로 확인됐다고 조금 전 경찰은 밝혔습니다. 산사태에 휘말린 사람은 식당 주인과 일가족 3명 등 모두 4명으로 추정되는데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당 주인 배모 씨와 일가족 가운데 아버지인 75살 권모 씨가 어제 오후에 발견됐고 오늘 오전 아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살았던 주택 수색은 대부분 마친 상태인데 이곳 근처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어머니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색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실종자가 토사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토사는 일대 도로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사의 양이 막대한 데다 현장을 연결하는 길이 좁은 도로 하나뿐이라서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사태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찾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서 추정되는 원인들은 있습니다. 산 정상을 깎아서 만든 예비군 훈련장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비슷한 이유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사태 당시에 나온 토사의 색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흙과 다르게 시커먼색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로 추정되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과 섞이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집안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신원 확인 등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찾는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산사태 매몰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에서만 6명이 숨지고 주택 800여 채가 침수되거나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울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가 서 있는 현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울진군 매화면 금매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울진 중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마을 가운데 한 곳인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유리창을 뚫고 흙과 돌들이 이렇게 창문 바로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열 수 없을 정도로 흙이 많이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당을 보면 마당도 마찬가지로 토사가 흘러내려와 있고 바로 아래쪽 집은 담장이 모두 무너져 버렸고 창고를 뚫고 들어가서 토사가 앞마당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발 아래에 토사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길이었습니다. 옆으로 카메라를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경차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지붕만 남기고 흙더미에 파묻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1m 넘게 토사가 쌓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골목길을 치우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흘러내린 토사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아래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그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요.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끊어져 버렸고 또 집집마다 흙과 돌이 들어차 지원 손길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에만 군인 100여 명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북 울진에만 이렇게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마을이 50여 곳에 이릅니다. 여러 곳에 인력과 장비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공무원과 군인 등 2천여 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워낙 넓은 탓에 주말까지 이곳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태풍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말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찬 공기가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 머물면서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을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내일 낮부터 기온이 5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상층의 찬 공기가 예년보다 일찍 밀려오면서 다음 주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뒤덮으면서 또 다른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은 다음 주 초반쯤 19호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EC 사무국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뜻을 밝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을 확정하는 등 지금까지 12개 나라 정상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APEC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직 참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APEC 참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개최를 앞두고 북한 대표단이 현지 시각 3일 오후 협상장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도 조만간 스톡홀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북한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5시 40분쯤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사 일행은 이날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뒤 언론을 피해 일반 탑승객 출구가 아닌 공항 귀민실을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출발한 베이징 공항에서는 김 대사와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등 4명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현지 시간 4일 예비 접촉을 가진 뒤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비 접촉에는 북한에서 권 전 국장이, 미국에서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협상은 5일 하루로 잡혔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북한은 대화를 원하며 우리는 그들과 곧 대화할 것이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어렵사리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과를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서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낙관적 결과가 도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중국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고등학생이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 홍콩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국경절 시위에서 경찰의 실탄에 고교생이 중상을 입으면서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係會更加嚴重。我相信我哋人民係唔會害怕，係會繼續出嚟，甚至用更強烈嘅方式去進行抗爭。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 행정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의결 공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에 있어 무서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반영 폭동 때 단 한 번뿐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如果而家去立嘅話，我覺得其實即係就好似重蹈翻以前林鄭所犯嘅一個錯誤，就係佢冇有人民嘅授權，冇人民嘅基礎去做一啲嘅事，再做多次出嚟，咁就係好似嗰陣時佢嗰個嘅送中嘅法例咁樣啦。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고등학생 청지전을 폭동과 경찰 공격 혐의로 기소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일이 지나자마자 긴급법 발동이 거론되고 피격 고교생이 기소된 것은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총 공세를 펴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숫자 다툼이 볼썽사나운 수준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 집회를 두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늘리고 줄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집회 성격을 규정하고 집회 과정에 개입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또 그와 무관하게 표출되는 민심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청년 정치인들 눈에는 어찌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 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혜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골라오신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어땠나? 장혜찬 실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19년 9월 30일이죠.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두고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않고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 두 발언의 온도 차이뿐만이 아니라요. 2달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의 칼날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피의사실 공보 준칙이라던가 공개 소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저는 들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또 주말 사이 2번이나 메시지를 내시면서 검찰 개혁안을 가져와라. 예.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안을 2달 된 총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 보면 바로 2달 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결국에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3년 전과 오늘의 발언이 다르고 2달 전과 오늘의 발언이 다른 것,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장면을 선택해봤습니다. 예. 두 발언 다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장 실장께서 짚어주신 대로 입장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완전히 평면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과연 그 주체는 또 무엇을 뜻하는가.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 지금 당장 숙제를 풀어서 가져와라 라는 이런 메시지 계속해서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 그 검찰 개혁 촛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개입으로도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원수가 계속해서 이런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 자체는 아니다. 전혀 상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보다는 수사 개입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을 주문할 수 있고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돼왔던 문제인데, 시점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예. 그 시기에는 왜 지금처럼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았었는가. 피의사실 공보 준칙 변경이나 공개 소환의 문제, 포토라인 문제,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다면 그 당시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 체제에서 이걸 왜 못 바꿨겠습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 의도의 순수성이란 건 결국 검찰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금 억누르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이른바 이제 조국 수사가 압수수색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인들 시각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여론이 일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물론 사법개혁을 위해서 천천히 준비해온 시간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요.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판에 레임덕 삿바싸움 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광화문 집회까지 지금 열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정말 평범한 청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성찰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기왕에 2016년 발언하고 비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뤄라.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 이 얘기를 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에 그 부분을 이제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챙기겠다고 하면 검찰도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뤄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비교해서 볼 때 지금과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저는 2016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의 저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예우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6년에 저 말씀을 지금 조국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조국 장관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하는 것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다기보다는 특히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어제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시키고 돌아갔죠. 피의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더 이상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예우할 필요 없이 피의자로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로 다뤘던 것 이상으로 똑같이 다루는 게 맞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셔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국 장관에게도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제목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뒤에 이제 생략된 말이 틀렸다 그래서 그때 틀렸다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렸고요. 다음 장면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장하지만 1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모양이에요. 네. 고은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 장면을 골라오셨습니까?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뭐 폭력 사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나둘씩 출석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은 내 목을 치고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전에 삭발하신 그 비주얼로 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2건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조사들은 모두 자연인 신분으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자연인 신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당의 소속 정당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직자들, 청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물론 그 권한이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보호할 수도 없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미지 정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멘트였다. 이렇게 비장하게 누구를 보호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검찰에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없나요? 글쎄요.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폭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민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좀 부당하다 이런 전제에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위해 나선 자리고 이 메시지가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국민을 향해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보수 정당으로서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결국에는 나머지 의원들도 소환하도록 해서 조사를 받게끔 잘 타이르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두 번째 역할이다. 처음 역할로서 결기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 당시 동원되었던 보좌진들 또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 위원장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법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를테면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가 제한된다는 등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러한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행 불이치일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이 출두가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패스트트랙 이후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언행 일치를 할지 불일치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TF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TF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과연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그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본인들이 뭐 동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나왔는지 그거야 뭐 본인들만 아는 부분일 텐데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고발한 야당도 그렇고 뭐 영상 증거까지 있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당위의 차원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행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회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국회에서 만든 법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은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정상 참작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들만 판단할 수 있다, 동원되었는지 아닌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 것도 다 수사에 진술을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아까 TF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년 당직자들을 나서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서 당내에 가이드가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 정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폭넓게 이번 사태도 고려하면서 좀 되어야 알겠습니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선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서 만류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 네. 반응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뭐 지금 뭐 장 실장께서는 적어도 당직자들, 청년 정치인들, 보좌관들의 앞길은 막아서는 안 된다. 일은 벌어져 있지만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타협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고소 고발을 한 민주당이나 정의당 측과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에도 저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호인, 사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네. 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잘못한 게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 피해를 입은 분들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 이 당의 유공자처럼 이분들을 그냥 처벌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당을 위해 싸우다가 처벌을 받은 만큼 우대할 수 있게 계속 정치권 안에서 뭔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이 세 가지 순서가 시행된다면 당 내에서도 그래도 언행일치가 됐다. 책임을 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미 검찰 조사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검찰 고소를 진행한, 그러니까 고소를 진행한 소송을 건 단위가 취소를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건입니다. 방금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정말로 위험하고 좋은 과정이 아니다. 정말 최고의 보루로 정치의 사법화를 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일이 발생한 사후의 개념에서는 저는 검찰이 마땅히 정당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고발을 취하다 하더라도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고 위원장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수위는 다른 문제고 처벌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제가 검찰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 다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 위주로 면밀하게 보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크게 가담하지 않은 청년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좌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도 처벌 수위를 강도 높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그 정도로 두 분 입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네,
비장 2편입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부분도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군요. 네, 바른미래당의 어떤 비당권파 핵심 인사시고 또 하태경 의원 징계 이후에 크게 반발을 하셨다가 9월 30일에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규합해서 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런 당내의 어떤 계파 갈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담긴 메시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이며 검찰개혁 홍위병 이런 이야기들까지 좀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민부론, 민망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메시지였을까? 이게 그렇게 비장하게 들고 나오셨을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우울한 미래는 사실 계파 갈등이 아니라 이런 비전 없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골라봤습니다. 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메시지가 없다. 정치 공학적으로만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후보를 떠나서 우리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약 300여 명 중에서 가장 비전과 이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원내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중부담, 중복지 등의 아젠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념과 마찰을 빚었던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념과 비전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그때부터 정치적 고난의 행보가 시작됐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에 비전이 없다, 정치 공학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도부를 놔두고 다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는 게 옳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의 선후를 따져봐야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주류 모임이 발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임에서 저는 단순히 보수 통합이라는 그러한 너무 식상한 아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 이후에 보수가 그렇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 고민은 고은영 위원장 말씀처럼 좀 더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숫자는 적지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해도 유승민 의원 측이 또 주도권을 가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비전과 이념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첫 회의 장면을 조금 전에 저희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바로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는 이제 최고위원회,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근데 보니까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더군요. 이런 거 시간의 그런 중복, 공간의 문제 그리고 또 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한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요. 제가 일의 선후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먼저 당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쪽에 저는 좀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그런 언행일치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추석까지 바른미래당 정당 지지율 10% 이루까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명쾌한 해명 없이 10%가 안 됐는데도 계속 당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언행일치를 하지 못한 쪽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회의 같은 시간에 한 것에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어쩔 수 없는 저는 피치 못할 결정이었다고 그거 이해를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선 비판을 당원들께서 스스로 좀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이런 그
이런 비상행동, 이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청년 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학교 졸업생들이나 청년 위원장들이 어떤 당직을 선임받는 이런 행사에 나는 선임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좀 성토하는 이런 장면들이 공개적으로 연출되기도 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청년들과 함께 시간 무제한 토크 콘서트도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저는 그러면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까지 책임지고 사과하고 시작할 것인가. 18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잘못했던 부분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불평등하고 붕괴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어떻게 시작하고 비전을 함께 권력을 나눠가면서 꾸릴 수 있는가,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곡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박지원 대한정당 소속 법사위원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이 지나치게 많이 발부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국감에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네.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영장을 조장 헝칼 쓰듯 썼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자 조재현 처장 같은 경우는 법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영장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청구되고 발부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혐의가 있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발부를 합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2차례나 기각되기도 했었어요. 예. 우리가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장관 여러 차례 비호하고 표창장 사진 유출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 사법부에 찾아가서 영장 발부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삼권 분립의 대전제를 좀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들어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압수수색 건수가 너무 많지 않았냐, 그게 법원이 하나하나 다 발부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수사 아니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과도한 수사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집중 취재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뭐 동의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50여일간의 이런 사태들을 겪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이렇게 광화문, 서초동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그 사이에 정치는 또 누구를 대변하는지,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중간지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나오셨으면 이런 좀 아쉬운 좀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아쉬움을 지금 정치권에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이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네. 요구를 하시는 분들, 네. 또 광화문에서 어제 표출된 그런 요구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두 개로 쪼개진 듯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중간의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넓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청년들이 많이 왔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 전국 때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목소리들은 전혀 중간에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의 정의당, 이런 대한신당, 다양한 정당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중간을 구체화할 책임이 사실은 정치권에 있죠. 장 실장께서는 그 중간의 어떤 표징,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초동 집회를 보게 되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슬로건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보게 되면요, 조국 장관 퇴진, 우리 사회의 원칙과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요구라던가 지금 정치권에서 수용하기 힘든 극단적인 주장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양정당, 거대 양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이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강경한 목소리를 더 자극하고 중도적인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게끔 더 오른쪽으로 더 왼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치권에 있는 책임 있는 박지원 의원처럼 다선인 의원들이라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이 충분히 양립 가능한 주제임을 같이 갈 수 있는 주제임을 설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분이 가서 영장 발부가 많이 돼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중간지대가 뭔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집회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없이 우리는 더 광화문으로 우리는 더 서초동으로 가는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는 참 문제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음 장면도 보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노름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 그리고 어제 광화문 집회 사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주최 측에서는 각각 200만, 300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에도 또 오늘 어제 집회 이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좀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고은영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숫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야기와 조금 연결지어서 사실 이 200만과 그리고 저 300만이 그 자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이에 있는 나오지 않은 수백만, 수천만의 목소리를 누가 그것을 통합하고 귀를 더 기울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 조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실장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서초동 집회에서 주최 측 추산 200만 이런 보도를 또 언론이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숫자 싸움, 세대결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징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당 예산 우리는 180만, 상대당은 30만. 네.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게 마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놀아나듯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우리가 200만이다, 이게 민심이다. 그런 측면을 방조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자 한국당에서도 바로 300만이라는 물론 매우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만 300만은 비현실적이죠. 200만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숫자 싸움으로 민의를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문화 자체는 매우 후진적인 것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초동의 민심도 야당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왜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가. 네. 광화문의 민심도 관제대모다 동원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많다. 아니다. 상대편은 관제대모다. 이런 수준 낮은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간을 소모하는 데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더 많은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참석을 독려하는 한국당의 공식 공문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동원 집회다, 관제 데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중간 정도의 시선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정당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나 정치적 의미를 가진 집회, 뭐 선거제도 개혁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역당이 적극 참여를 요구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총선을 앞뒀습니다. 지역당의 어떤 당협위원장들에게 구체적으로 명수를 할당하는 이런 공문은 사실상 어떤 선거를 앞둔 총선을 앞둔 이런 충성 경쟁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금의 어떤 집회 성격상 정말로 자발적인 것들을 독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이후 동력을 더욱 확보하는 것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그랬더군요. 동원만으로는 광화문을 다 채울 수 없다. 이게 동원은 있는데 동원 안 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동원으로 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 현장 제가 가봤고요.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원으로 폄하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겠다는 뜻이고 설령 동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시골에서 목소리 내기 위해 올라오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서 광화문에 모실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정치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 집회는 당의 총동원력 그리고 종교단체, 이질적인 집단들이 함께 동원해서 만든 군중 동원 집회입니다. 여러 극우 세력이 선명성 경쟁을 하듯 서로 다른 주장들을 외쳤습니다. 건강한 보수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 집회는 군중 동원 집회입니다.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파면을 넘어서 정권 퇴진으로 불이 옮겨붙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의와 진실입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야당과 보수단체가 동원한 인파라고 하지만 동원된 인파만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버스로 동원된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학부모들은 결코 동원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특권과 반칙에 좌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이래 최대 인파로 동원된 인파만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당신의 응원으로, 함성으로, 참여로 선수들의 땀이 더 빛날 수 있도록 100년의 응원, 100년의 열정.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Sonata Sensuous.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김포와 파주의 비육돈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강화에 이어 김포와 파주의 돼지도 전부 살처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오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SLBM 발사에 대해 북한과 곧 대화가 시작되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고 말해 협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주요 사건 관계인의 공개 소환 방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방침을 일선검찰청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운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르면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고교생 총상 사건 이후 시위가 폭력 성향을 띠자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해져 사실상의 계엄령이라는 평가여서 홍콩 시민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18호 태풍이 물러가고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주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개천절에 태풍 미탁이 한반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이 엄청난 비를 뿌리며 지나간 지역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태풍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18호 태풍 미탁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겁니까? 네, 피해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풍 미탁은 제주를 거쳐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경북 울진으로 빠져나와서 울릉도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 내륙을 관통했는데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남부 지역이 들면서 강풍을 동반했고 많은 곳은 누적 강수량 5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주 지역은 태풍이 오기 15시간 전에 불어닥친 이 국지적 돌풍과 폭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바람 피해가 참 컸는데요. 이후 태풍은 전남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본격적인 가을 거지철이죠.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다 익은 벼가 쓰러지고 출하를 앞둔 과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장도 초토화됐습니다. 이후에 부산, 경남, 경북 그리고 마지막 통로인 강원 동해안에서는 엄청난 비를 뿌리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실종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부산 산사태 실종 등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은 400세대 700여 명, 주택 1,200여 채와 상가, 공장, 농경지 수천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까지 집계된 최소 수치입니다. 네, 피해가 컸던 지역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겁니까? 경북 지역은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이 관통한 지역이죠. 산사태와 열차 탈선,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인명 피해가 가장 경북에서 컸습니다. 주택이 무너지거나 농수로 배수 정비 작업 중에 물살에 휩쓸리는 그런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명뿐 아니라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영덕군과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등에서 침수 피해 잇따랐고요. 주민 대피도 계속됐습니다. 산사태로 관광열차가 탈선을 했고 KTX 선로가 침수됐습니다. 봉화군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던 관광열차였습니다. 이 밖에 낙동강 김천교 지점과 형산강 형산교, 강동대교 지점에 홍수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입니다. 저희 YTN의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비바람이 그친 뒤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YTN에서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현장 모습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가운데 차로에 한 차선보다 더 큰 크기로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세로 약 5m 정도고 깊이도 5m 정도입니다. 운전자가 땅이 물컹하다면서 신고를 처음에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사이에 땅이 갑자기 푹 꺼졌다고 합니다. 땅 아래에는 대형 하수관이 있는데요. 통행을 제한하고 현재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산 산사태 상황도 알아보죠.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석탄재가 매립된 산이 일가족을 덮쳤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차상 기자 중계에서 보셨죠. 부산 사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3명 그리고 식당에 머물던 1명 모두 4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참사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오늘 오전에 40대 아들 1명이 역시 숨진 채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 70살 성모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현재 구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사고 현장 모습인데요. 이 보시면 검고 회색빛이 도는 흙이 현장 주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흙은 빗물에 취약한 석탄재 성분으로 현재로선 추정이 됩니다. 산사태 발생 지점이 그러니까 능선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아래에 매립된 거라고 하는데요. 석탄재는 점착력, 그러니까 흙의 저항력이 약해서 산사태와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지질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이곳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자치단체인 사하구도 산사태 위험 예보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피해이긴 하지만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석탄재 매립이 80년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죠. 당시 기준을 적용해 최근처럼 태풍이 자주 오거나 집중호우가 잦아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전국 비슷한 매립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 동해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곳이 태풍의 마지막 길목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사실 태풍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래도 말 그대로 역대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건 삼척시였고요. 강릉시도 피해가 컸습니다.
삼척과 강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비가 그치고 드러난 삼척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지붕까지 토사가 들어차고 마을길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사의 위기를 넘겼는데요.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도 모두 끊겼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경포 범람이 참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 횟집상가 진안상가라는 곳인데요.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17년 만에 또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119 도움에 몸만 빠져나왔고요. 경포 주변 차수벽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동해안 14개 학교의 건물도 붕괴 또는 누수가 발생해서 이 중 경포대 초등학교는 오늘 휴업을 결정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앞으로 학사 일정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재환 기자 얘기대로 중심부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동해안 지역 피해가 컸던 이유 따로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비의 집중도, 시간당 강수량 때문입니다. 삼척 궁촌 지역에서는 그제였죠. 2일 밤 10시 16분부터 1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129mm의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29mm는 1998년 전남 순천 지역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태풍 루사 때 강릉의 시간당 100mm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밤과 새벽에 이 비가 집중됐습니다. 생사를 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강원 동해안이나 경북 동해안 지역 이 백두대간과 바다 사이에 놓인 지형적 특성도 있습니다. 가파른 산줄기 따라서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폭도 참 좁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순식간에 불어나서 마을을 덮치게 되는데요. 특히 강릉 경포 피해에서는 태풍 북상 시기와 만조 시기까지 겹쳤습니다. 경포에 유입된 빗물이 동해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강릉 시내에 있는 저지대에 침수가 난 겁니다. 물론 우수관이나 오수관도 워낙 오래돼서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들이닥친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낡은 배수 시스템이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은 빠른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19호 태풍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환 기자였습니다. 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원도 피해 지역 가운데 삼척 상황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삼척에서는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게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인력과 장비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 초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뒤로 보이는 장면만으로는 그곳이 평소에 어땠는지 짐작이 잘 안 되는군요.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곳 초곡마을은 마라톤 선수 황영조 씨의 고향으로 황영조 마을로도 불리는데요. 사실상 마을 전체가 거대한 진흙더미 속에 파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뒤 물길이 막히면서 하천이 넘친 건데요. 이쪽을 보면요. 승용차가 파손된 채 흙더미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토사에 묻힌 주택이 있는데요.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요. 냉장고도 보이고요. 가스통도 보입니다. 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 안길인데요. 토사가 높이 1m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양옆으로 주택 수십 채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인데요. 119 구조대가 밤에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곳 삼척을 비롯한 강원 지역 이재민은 370여 가구 6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복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복구 작업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장병과 경찰 등 100여 명이 투입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마을을 덮친 흙더미를 치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오늘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700여 명을 이곳 초곡마을과 신남마을 등 피해가 큰 4개 마을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직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재산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복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오늘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파주와 김포시에서는 돼지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백령도 아직은 의심 신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인은 돼지 2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해 신고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인 주변 3km 안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보내 농가 주변을 통제하고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모두 13곳입니다. 네,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하더군요. 이 비육돈 수매 모두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일부만 하는데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파주와 김포시에서 기르는 90kg이 넘는 비육돈을 수매합니다. 수매 대상 돼지는 전체 6만 마리 가운데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17,000여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돼지들은 살처분됩니다. 돼지 수매에는 95억 원가량, 살처분에는 113억 원가량 비용이 듭니다. 수매를 위해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서는 수매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할 돼지의 마리수와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낸 뒤에 정해진 날에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수매 단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닷새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가축 방역관이나 수의사의 사전 정밀 검사와 도축장의 해체 검사 등을 차례로 거쳐 비축할 예정입니다. 비축된 돼지고기는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중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항면에서 한 건이 확진됐지만 파주시 인접 지역이어서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92,500마리를 대상으로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매섭습니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정무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금융위가 조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위법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청와대 눈치 보기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장관 숨겨주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그게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조국 일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투자한 WFM의 주가 조작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어떤 특정 WFM이 주가 조작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WFM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착수한 거고. 교육위원회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여당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위 논란을 언급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의 학력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명현 의원은 상대당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지만 발언 당사자인 김승희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가집니다. 내일은 실무 협상 본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 진전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북미 양측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7개월 만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습니다. 실무 협상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탐색전 성격의 예비 접촉에 나섭니다. 실무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어제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온 뒤 언론 접촉 없이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서는 김 대사와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등 4명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김 대사는 협상에 큰 낙관과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도 워싱턴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만간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접촉에는 차석 대표로서 북한에서 권 전 국장이, 미국에서는 마크 램버트 대북특별 부대표가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 모두 외부 노출을 철저히 꺼리면서 정확한 협상 시간과 장소는 아직 깜깜입니다. 예비 접촉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장소로는 스톡홀름 외곽 모처나 북미 양국 대사관이 가까운 시내 호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북미가 이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벌이게 될 텐데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오랜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이번 실무 협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또 그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조치를 놓고 양측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 입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워 협상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파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제재 유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한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실무 협상에서 내놓을 새로운 안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추가 조치를 내놓는 대가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동안 보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미 간에 다시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하루로 예정된 실무 협상이 더욱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협상 전망 잠시 뒤 더 넓은 세계 코너에서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막바지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다소 덥다고요?
네, 하늘만 보면 가을이 맞는데 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기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7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바지 늦더위도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하늘공원은 보시는 것처럼 핑크 뮬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영서, 경북 북부 등 내륙 곳곳으로 비가 지나겠고 휴일은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제주도에만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청계천과 종로의 가치가 대한민국 거장의 작품으로 일상 너머의 시간이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합문화 도시 기본 좋은 도시 기분 좋은 투자 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업. 사회의 고민들을 기업이 도전할 업으로 바라보며 사회와 기업의 행복을 함께 업시키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장소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협상팀의 첫 번째 대면 예비 접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스웨덴은 북미 갈등 해소에 기여해온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할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북미 협상에 대한 전망, 또 왜 북미는 이번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스톡홀름, 스웨덴 같은 경우에 중립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상 중립의 그런 입장 표명을 계속 해왔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중립을 표방해서 사실상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립국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위스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다 해갖고 정말로 더 중립적인 위치를 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유엔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영세 중립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와의 관계가 좋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1973년, 그러니까 1972년 처음으로 남북 간이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고 이제 이른바 데탕트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그 서부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할 때 73년에 그래서 국교를 북한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5년에 서방 국가 중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평양에 대사관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이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스웨덴 대사관이 그 대신 임무를 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국제기구가 많이 몰린 곳 하면 스위스 제네바를 떠올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그 협상들과 중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기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그 일종의 협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 그 국제기구가 끼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웨덴이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사실 한 10년 전쯤에 그 스웨덴이랑 교류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웨덴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조그만 그 연구기관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북한 학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정부 당국에서 비용을 댔고 그 기관에 위탁해서 학자들이 와 있어서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는데 뭐 저를 피해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스웨덴과 북한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스웨덴을 선호하는 것은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이 먼저 이번에 실무협상을 이곳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던데 혹시 이게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을 매년 하잖아요. 네. 노벨상도 고려한 제안이었을까요? 뭐 일부 그런 언론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도 스웨덴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토 원비어 석방을 할 때 그때도 스웨덴이 깊숙하게 관여를 해갔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수상한테 오토 원비어가 이제 온 후에 고맙다라는 그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인 3명이 북한에 그 억류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용호 외무상을 스웨덴 스톡홀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논의를 하고 그 석방에도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역시 스웨덴이 좀 더 편한 그런 상대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에 한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스톡홀름에서 하다가 결국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협상의 진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3국보다는 평양이 왜냐하면 그 북한의 그 전형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협상단의 실권이 전권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도 한번 고려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 스톡홀름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황이 지난 1월 상황 말씀하시죠? 1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일단 그 스웨덴에서 모였었습니다. 거기서 모였다가 그때는 처음으로 남북미가 모였었죠. 우리도 같이 가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넘어가서 평양까지 비건 대표가 갔다 왔는데 결국 2차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이 스톡홀름이라는 곳이 국제 그 협상지로서 갖는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최근 사례는 지금 예멘의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멘 반군과 정부군 간의 내전을 또 스톡홀름, 스웨덴이 중재를 해서 휴전 협정을 또 이렇게 도출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란 국가가 뭐 아시겠지만 북유럽 국가이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그 사회 민주주의를 주창을 했죠. 물론 지금은 많이 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법인세를 50%까지 보유세를 매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 사상이나의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능력이 큰 국가 중에 하나죠. 조금 전에 이제 하노이 전에도 스톡홀름에서 협상이 있었던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스티븐 비건이 미국 측 대표였고 그때는 최선희 부상이 북한 대표였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이 아니라 이제 김명길 그 직함이 뭔지 제가 순회 대사라고 합니다. 외무성 순회 대사. 네.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만 최선희 부상이 여전히 그 실무 라인에 있는 거고요. 근데 지난 1월에는 우리 한국 대표도 스톡홀름에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쪽이 관여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대원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갔죠. 네. 그 카운터파트가 스티브 비건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희 부상이었는데 문제가 최선희 부상이 이제 제1 부상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카운터파트로 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한국 제가 이야기는 이대원 본부장이 안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해도 우리가 미국과도 공조를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배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국의 입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저는 그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기억나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으면 한국이 옆에서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가 협상 끝나고는 미국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좀 조율이 잘 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에도 스톡홀름에서 했다가 이제 평양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스톡홀름 했다는 거는
그때보다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일 수는 없나요? 지금 실무 협상을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쭉 추적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실무 협상이 아마 전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또 어떤 전환점이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 뭐 일련의 과정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비 접촉이라는 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장소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은 뭐 미국과 북한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전과 밀고 당기기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 접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 건가요? 보통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특히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의 예비 접촉은 예비 회담이라는 게 있었긴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자 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예비 회담을 하고 예비 회담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본회담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 간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하는 회담에서는 예비 접촉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냥 실무회담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본 입장을 교환을 해서 만약에 가장 기본 입장이 서로 안 맞는다면은 실무회담을 내일 안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 저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서 뭐 예비 접촉 한두 번으로 뭐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예비 접촉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발표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예비 접촉 장소가 비공개인 것도 그런 생각을 그런 우려를 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장소도 그렇고 또 미국 측 발표가 저는 좀 의아한데요. 보통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기를 발표를 하면 미국에서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발표 나온 거는 딱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일주 후에 내는 하겠다. 그 정도로만 하고 전혀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워싱턴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물어봐도 대답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전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구심이 여러 가지 생각들 추정이 지금 많이 지금 대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끝까지 정말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조건들이 상호 있었고 그걸 확인하는 단계였고 직전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 추측이 가장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가 그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알게 되는. 예, 알게 됩니다. 실무 협상 장소까지도 다 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실무 협상 장소는 안 알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주목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난번 스톡홀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스웨덴 1월달에 했을 때도 남북미 3국 워낙 기자들이 많고 언론들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딱 협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그 이제 실무 협상 10월 5일에 한다고 발표해 놓고 바로 다음 날 SLBM을 쐈잖아요. 그게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 다 양해가 이미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만큼 이번에 그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실무 협상에 비중을 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쐈을까요? 이번이 경계선을 밟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약속을 한 것은 ICBM과 그리고 핵의 시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개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SLBM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은 넘은 건 맞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말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저는 그 북한이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까? 협상력을 가장 높이는 거죠. 뒤에 마지노선을 치고 지금 나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SLBM 발사 장소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참관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100% 확신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 물론 실무 협상을 미리 발표를 했으니까 실무 협상으로 가긴 가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판을 깰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은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강력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카드를 쓴 것이고요. 이 의미는 만약에 이번 실무 협상 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어떤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북한의 수수는 보인다. 북한의 수수는 바로 그다음은 ICBM과 핵에 대한 실험이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늘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종의 경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명길 대사가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호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면 그 새로운 신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명확한 새로운 신호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줬다면 구태여 말씀드린 그런 SLBM 같은 이건 고강도 도발이거든요. 이것을 네. 할 이유는 없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물론 뭐 2차 하노이 회담을 결렬하게 된 전무 아니면 all or nothing이라는 네. 그 방법은 아닌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1월 달에 스티브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동시적 단계적 방법이거든요. 네. 미국이 글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상응 조치를 미국이 준비했느냐 그것은 아주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면 하노이 직전에 동시적 단계적 단계로 돌아간 것이 큰 틀에서는 새로운 신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군요. 자, 지난 1월에 스톡홀름 북미 또 한국도 있었던 실무 협상이 끝나고 40일 만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어요. 그 이제 계산을 이번에도 대입을 해보면 11월 중순에는 얘기만 잘 되면 정상회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럼 나아가서 11월 25일부터 시작되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거기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방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실무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조선신보 12일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지난 하노이의 북한의 악몽이죠. 일종의.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북미 협상은 그것을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수표, 사인하는 거로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전같이 하노이 회담 이전의 실무 협상이 없는 형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표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